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고용노동부의 기간제법 질의회 시집입니다. 이게 제목만 보면 좀 딱딱해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현장에서 기간제 근로자 문제로 부딪히는 아주 다양한 질문이랑 답변들이 담겨 있어요. 특히 2년 이상 고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원칙 있잖아요. 근데 또 예외도 엄청 많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도 있고 이게 현실에서는 진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질의회 시집에 나온 실제 사례들을 가지고 당신께서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만 쏙쏙 뽑아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냥 법조항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은 진짜 의미, 실무에서 뭘 조심해야 하는지 그런 걸 좀 파악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 기간제법이라는 게 사실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도 생각해야 하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을 좀 유연하게 쓰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법이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균형점을 현실에 적용하려다 보니까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오늘 이 질의 회시집 분석하면서 그런 복잡한 부분들을 좀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고 실무적으로 어떤 걸 꼭 챙겨야 하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부터 확실히 하죠. 기간제 근로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최대 2년까지만 쓸 수 있다. 그리고 2년 넘으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이 된다. 이거죠. 네, 정확합니다. 그게 제일 큰 원칙이에요. 뭐 계약을 1년씩 2번 하던 6개월씩 4번을 하던 형태는 상관없이 실제로 일한 총 기간이 2년을 넘기면 그냥 무기계약직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계속 근로한 총 기간,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건데요. 계약 끝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비슷한 조건으로 계약하면 보통은 그 기간을 다 합쳐서 계산해야 해요. 아, 합산해서요? 네. 물론 뭐 계약 끝나고 꽤 오래 쉬었고 그 사이에 새로 공개 채용 같은 걸 해서 뽑혔다면 그건 이제 근로관계가 끊겼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그냥 2년 넘기기 싫어서 형식적으로만 잠깐 퇴사시켰다가 다시 뽑는 식이다. 그러면 이건 계속 일한 걸로 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군요. 실질이 중요하다. 그럼 만약에 2년을 넘어서 법적으로 무기계약직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월급이나 뭐 직급 같은 근로조건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갑자기 정규직이랑 똑같이 되나요? 그 부분은 법에 딱 이렇게 해라 하고 정해진 건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 회사에 원래 있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같은 걸 따르거나 아니면 노사가 서로 합의해서 정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예전에 기간제로 일했던 경력을 무기계약직 전환되고 나서 호봉이나 승진 같은 거에 얼마나 쳐줄 거냐 이 문제예요. 아, 경력 인정 문제요? 네, 그 지리회 시집에도 사례가 있었는데 거의 19년이나 기간제로 일했는데 무기계약직 되면서 경력의 절반, 50%만 호봉으로 인정받은 경우도 있었어요. 이 부분은 노사 합의가 정말 중요합니다. 와, 19년 경력의 절반이라니 생각보다 간단치가 않네요. 근데 이 2년 원칙이 더 복잡한 게 바로 예외 조항들 때문인 것 같아요. 질의 회시집 봐도 이 예외 질문이 엄청 많던데요. 맞아요. 예. 예외가 많기도 하고 또 그 해석이 좀 까다롭죠. 몇 가지 중요한 예외들을 실제 사례랑 같이 좀 자세히 보죠. 첫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이게 어떤 경우죠? 말 그대로 이 사업이나 업무가 언젠가는 끝난다는 게 객관적으로 딱 보이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뭐 건설공사 기간 동안만 사람을 쓴다거나 아니면 딱 3년짜리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기간만 뽑는다거나 특정 영화 제작 기간처럼요. 중요한 건 그 사업 자체가 명확한 종료 시점이 있어야 하고 또 그 기간 동안만 그 사람이 필요한 경우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정부 예산이 1년 단위로 나와서 매년 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는요? 그것도 한시적인 사업 아닌가요? 그게 또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단순히 예산이 매년 나온다는 것만으로는 이 예외로 인정받기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리회식집에 나온 사례 중에 매년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결핵관리 사업이나 금연 클리닉 상담사 같은 경우요. 예산은 1년 단위지만 사업 자체는 사실상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예외 적용이 안 된다고 봤어요. 아, 사업 자체가 계속될 수 있다면 안 되는군요. 네, 뭐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운영이나 계속 갱신되는 위탁 사업 같은 것도 비슷하고요. 핵심은 예산이 아니라
그 사업 자체가 객관적으로 한시적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업 자체는 한시적이라도 뽑힌 사람이 그 특정 업무 말고 다른 일반 행정 업무까지 계속하고 있다면 이것도 예외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준이 꽤 엄격하네요. 정말 그렇네요. 그냥 프로젝트라고 다 예외는 아니군요. 자, 그럼 두 번째 예외. 휴직이나 파견 때문에 자리가 비어서 그 업무를 대신할 사람, 그러니까 대체 인력을 쓰는 경우. 이건 좀 명확해 보이는데요. 네, 이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더 명확한 편이죠. 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아니면 병가 같은 걸로 자리가 비었을 때 그 기간 동안 대신 일할 사람 뽑는 거예요. 심지어 노조 전임자가 활동하느라 생긴 빈자리를 메우려고 기간제로 쓰는 것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요, 육아휴직 갔던 직원이 생각보다 좀 일찍 돌아오게 되면요. 그럼 그 대체 인력은 바로 계약 끝내야 하나요?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일하던 분이 일찍 복귀한다고 해서 이미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대체 근로자 계약을 회사가 맘대로 중간에 끝낼 순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대체 근로자랑 서로 합의하지 않는 한 계약서에 쓴 기간은 지켜줘야 합니다. 대체 근로자의 계약 기간도 보호받는 거죠. 아, 대체 근로자 권리도 중요하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예외는 만 55세 이상 고령자랑 계약하는 경우네요. 이것도 2년 넘게 기간제로 쓸 수 있다는 건데 기준 시점이 언제죠? 근로계약을 처음 맺을 때 또는 계약을 갱신할 때 그 시점에 만 55세 이상이면 이 예외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좀 재밌는 점이 있던데요. 다른 이유, 예를 들어 프로젝트 같은 걸로 2년 넘게 일하다가 그 프로젝트가 끝났어요. 근데 계약 갱신 시점에 마침 만 55세가 넘었다면 그때부터는 고령자라는 새로운 이유로 또 기간제 계약을 할 수 있다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때문에 3년 일했는데 프로젝트가 끝났어요. 근데 마침 계약갱신 시점에 그분이 만 56세가 됐다. 그럼 이제는 만 55세 이상 고령자라는 예외가 적용돼서 다시 2년 넘는 기간제 계약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죠. 이야, 이건 진짜 모르면 놓치기 쉽겠네요. 네, 예외 사유가 중간에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점. 자, 네 번째 예외. 정부 복지 정책이나 실업 대책으로 일자리를 주는 경우 이것도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핵심은 그 사업의 주된 목적이 진짜로 일자리 제공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주로 이제 취업이 좀 어려운 분들, 뭐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오래 실업 상태에 있던 분들한테 한시적으로 일 경험이나 소득을 주려고 정부가 만든 사업들이 해당돼요. 지뢰회 시집에 나온 희망 일자리 사업이나 예전에 코로나 때 했던 희망근로 지원 사업 같은 거요. 그럼 반대로 정부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람이 필요한 경우는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대체 인력 지원해주는 사업 같은 거요? 바로 그게 중요해요. 말씀하신 보육교사 대체 인력 지원이나 뭐 도서관 시간 연장 인력, 돌봄센터 인력, 방문 건강관리 사업 인력 같은 경우는요. 그 사업의 주된 목적이 보육 지원, 도서관 서비스, 돌봄 서비스, 건강관리이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그 자체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아, 목적이 다르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자리 제공 예외에 해당 안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냥 정부 예산 들어간다고 다 예외는 아닌 거죠. 사업의 진짜 목적을 봐야 해요. 목적 기준이라 이것도 쉽지 않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요 예외. 다른 법령에서 기간을 정한 경우, 특히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나라에서 일하려면 비자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몇몇 비자는 아예 법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E2 비자, 회화지도, F4 비자, 재외동포, E7 비자, 특정활동 같은 거요. 이런 비자 가진 분들은 그 비자 유효기간 안에서만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설령 그 기간이 2년을 넘더라도 기간제법 2년 제한보다 출입국관리법상 체류기간 제한이 우선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비자 기간까지는 2년 넘어도 된다는 거군요. 네, 쉽게 말하면 그렇죠. 비자 유효한 동안은 2년 넘어도 기간제로 쓸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결정적으로 다른 비자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F5 비자, 즉 영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에요. F5 비자는 체류기간 제한이 없어요. 영주권자니까요. 아, 영주권자? 네. 그래서 F5 비자 소지자는 이 다른 법령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F5 비자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이랑 똑같이 기간제법 적용을 받아서
2년 넘게 쓰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죠. 와, 이건 정말 큰 차이인데요. 회사가 F5인지 몰랐어요 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네, 전혀 소용없습니다. 회사가 알았든 몰랐든 법 적용은 똑같아요. F5 비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점, 이거 실무에서 진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2년 제한 운제만큼 중요한 또 다른 기둥이죠. 바로 차별적 처우 금지 원칙.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불리하게 대우하면 안 된다는 건데 지류의 시집 보니 이것도 사례가 엄청 많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차별이 될 수 있나요? 네, 이 차별금지 범위가 생각보다 훨씬 넓어요. 뭐 임금, 상여금, 성과금 이건 당연하고요. 명절 선물이나 복지 포인트 같은 복리후생 있죠. 그것도 해당되고 심지어 병가 규정이나 휴가 주는 기준, 교육기회 같은 거의 모든 근로조건이 다 포함됩니다. 차별인지 아닌지 볼 때는 같은 회사 안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 근로자랑 비교를 하게 돼요. 아, 비교 대상이 있어야 하는군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뭔가요? 그냥 하는 일이 비슷하면 되나요? 그게 또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아요. 뭐 직책 이름이 같아도 실제 하는 일의 범위나 난이도, 필요한 자격증이나 기술, 책임 같은 게 다르면 유사 업무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름은 달라도 하는 일이 거의 똑같으면 유사 업무로 볼 수도 있어요. 결국 실질적인 업무 내용을 따져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교 대상을 누구로 잡느냐, 이게 차별 판단의 첫걸음이면서 또 다툼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군요. 그럼 어떤 차이는 괜찮고 어떤 건 차별인 거예요? 다 똑같이 대우해야 하는 건 아닐 텐데요. 맞습니다. 모든 차이가 다 차별은 아니에요. 그 차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근속연수에 따라서 호봉이나 수당의 차이를 두는 거. 이건 보통 합리적이라고 보죠. 오래 일한 사람한테 더 주는 건 당연하니까요. 또 하는 업무의 난이도나 위험도, 책임의 정도가 달라서 수당을 주거나 안 주거나 금액의 차이를 두는 경우 이것도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좀 혐오스러운 업무하면 수당 더 주는 것처럼요. 그럼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는데 오로지 기간제라서 단시간 근로자라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거. 이건 절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기간제한테 상여금은 안 주지만 대신 기본급을 정규직보다 좀 높게 줬다. 그래서 총액은 비슷하다. 그러니까 차별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꼭 그렇다고 보긴 어려워요. 아, 총액만 맞추면 되는 게 아니다. 네. 임금 항목 하나하나별로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총액이 비슷하다고 무조건 괜찮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차별을 당했다고 느낄 때 이걸 바로잡아달라고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차별이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6개월 안에요? 네. 만약 계속되는 차별이면 그 차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고요. 이 기간 놓치면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6개월 기한 꼭 기억해야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기본이지만 현장에서 은근히 문제 많이 생기는 부분이죠. 근로계약서 제대로 쓰는 거요. 특히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는 어떤 내용을 꼭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나요? 네. 이거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도 여전히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기간제든 단시간이든 계약할 때는 법에서 꼭 서면으로 쓰라고 정한 내용들이 있어요. 첫째, 계약 기간. 둘째, 일하는 시간이랑 쉬는 시간. 셋째, 임금인데 그냥 얼마 준다 이게 아니라 구성 항목, 기본급 얼마, 수당 얼마, 계산 방법, 지급 방법까지 다 구체적으로 써야 해요. 아, 임금 항목까지 다요? 네. 그리고 넷째, 휴일이랑 휴가. 다섯째,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취업 장소랑 업무 내용이죠. 그리고 특히 단시간 근로자, 그러니까 주 40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분들은 여기에 더해서 무슨 요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지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써야 하죠? 매주 월수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 제외 이런 식으로요. 만약 이런 꼭 써야 할 내용들을 서면으로 명시해서 주지 않으면 항목별로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게 많네요. 오늘 지리회 시집을 통해서 기간제법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깊이 파봤습니다.
2년 사용 제한이라는 큰 원칙이 있지만 뭐 사업 완료나 결혼 대체, 고령자, 정부 정책, 외국인 비자 문제까지 정말 다양한 예외 사유가 있고 또 그 해석 기준이 생각보다 훨씬 엄격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또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면 안 되지만 근속 기간이나 업무 내용 차이 같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차이를 둘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고요. 네, 맞습니다. 결국 이 기간제법이라는 게 좀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을 보호하면서도 또 기업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임시 인력을 써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필요성 사이에서 어떻게든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인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수많은 질의응답 사례들은 그 이론적인 균형점을 현실에서 찾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또 어려운 일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사업의 완료라든지 정부 정책 해당 여부 같은 건 정말 판단하기 까다로운 부분이죠. 그렇죠. 법 조문 몇 줄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실제 사업 내용이나 운영 방식, 채용 목적 같은 걸 다 들여다봐야 하는 문제들이었어요. 오늘 저희 이야기가 이 기간제 근로자 제도라는 복잡한 시스템과 또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예외 규정들, 그리고 차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 속에서 과연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말 공정한 기간제 근로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건 뭘까요? 어쩌면 이렇게 계속 비슷한 질문과 답변이 반복되는 이 현실 자체가 우리 사회 고용 구조나 노동 관행에 대해서 뭔가 더 깊은 성찰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